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다. 그는 서연이 당연히 절망하고 매달리고 혹은 분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것이 지난 3년간 그가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그림이었다. 자신의 배신으로 나락에 떨어진 여자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 네가 저지른 짓 때문에 TK그룹이 얼마나 큰 손해를 입었는지 알기나 해. 넌 우리 가문의 수치야. 그래도 마지막 자비로 위자료는 조금 챙겨주지. 네가 다시 사회에서 발붙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다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건 사양이니까. 그는 서류를 그녀의 가슴팍에 거의 던지다시피 밀어 넣었다. 그러나 서연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하얀 봉투는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흙먼지 위를 뒹굴었다. 태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예상 밖의 반응이었다. 그때였다.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른 그것은 기쁨이나 반가움의 미소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초월한 자의 차가운 조소였다. 그녀의 시선은 태준을 지나 그의 등 뒤 멀리서 다가오는 무언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뭘 비웃는 거지? 태준이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으르렁거렸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태준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바로 그 순간 낮고 묵직한 엔진음이 주변의 공기를 갈랐다. 소리의 근원지는 매끄러운 흙표범처럼 도로를 미끄러져 온 검은색 슈퍼카였다. 세계에 단 몇 대밖에 존재하지 않는 한정판 모델. 태준이 타고 온 세단이 순식간에 초라한 장난감처럼 보일 정도의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차는 서연의 바로 옆에 소리 없이 멈춰섰다. 운전석 문이 위로 열리며 한 남자가 내렸다. 강태준과는 다른 종류의 위압감을 풍기는 남자 권지혁이었다. 그의 맞춤 양복은 태준의 것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의 몸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절제된 힘을 느끼게 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은 오직 서연만을 향해 있었다. 권지혁은 강태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깡마른 어깨에 덮어주었다.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려는 듯한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고생 많았습니다. 한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한 울림이 있었다. 태주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저 남자는 누구인가? 감히 자신을 무시하고 이제 막 출소한 범죄자에게 저토록 깍듯하게 대하는 저 남자의 정체는 무엇인가? 질투와 모욕감이 그의 속에서 들끓었다. 당신 누군데 남의 아내에게 수작이야. 태준이 마침내 목소리를 높였다. 권지혁은 그제야 처음으로 태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한 시선. 그 무관심이 태준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전 아내라고 정정해야 할 것 같군. 권지혁이 짧게 말했다. 그는 서연을 향해 차 문을 열어주었다.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에 올라탔다. 그녀는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 봉투와 강태준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연민만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차가 떠나기 직전 권지혁의 비서로 보이는 말끔한 차림의 남자가 차에서 내려 태준에게 다가왔다.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강태준 이사님, 한서연 씨께서 이사님께 전달해달라고 하신 서류입니다. 비서는 태준의 손에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다. 태준이 아까 서연에게 던졌던 것과는 다른
아무런 표시도 없는 갈색 봉투였다. 시간 나실 때 검토해 보시길 바란다고 전하셨습니다. 비서는 말을 마치자마자 차에 올라탔고 슈퍼카는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출발했다. 순식간에 교도소 앞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강태준과 그의 경호원들, 그리고 바닥에 나뒹구는 하얀 이온 서류 봉투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태준은 손에 들린 두 개의 봉투를 번갈아 보았다. 하나는 자신이 준비한 그녀와의 과거를 끊어내는 증표. 다른 하나는 그녀가 남긴 정체불명의 미래에 대한 예고장. 분노와 혼란 속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갈색 봉투를 움켜쥐었다. 갓 출소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여자가 자신에게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허세일 뿐이라고 그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의 심장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3년 전 자신이 나락으로 밀어넣었을 때 절망에 차 있던 그녀의 눈빛이 아니었다. 오늘 본 한서연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심연과 같았다. 그 심연이 이제 막 자신을 집어삼키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불어와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멀리 날려보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진짜 폭풍은 지금부터였다. TK그룹 본사 40층 강태준의 개인 집무실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권력과 성공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곳의 주인은 방금 지옥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교도소 앞에서 한서연이 남기고 간 갈색 서류 봉투를 마치 독사라도 만지듯 쳐다보고 있었다. 나가봐.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 그는 비서에게 날카롭게 쏘아붙이고 문을 잠갔다. 자존심이 상해서 미칠 것 같았다. 3년간 감옥에 썩었던 여자, 자신이 버린 아내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그의 오만함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권지혁이라는 정체불명의 남자 또한 눈에 가시였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얇은 봉투가 그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고작해야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겠지. 감방에서 뭘 배웠겠어. 협박이나 하는 하찮은 수법. 태주는 콧방귀를 뀌며 봉투를 거칠게 찢었다. 그러나 안에서 쏟아져 나온 몇 장의 서류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장은 3년 전 TK건설의 해외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은행거래 내역서 사본이었다. 그가 한서연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던 바로 그 사건의 핵심 증거. 그가 완벽하게 파기했다고 믿었던 바로 그 문서였다. 날짜, 금액, 송금 경로까지 너무나도 정확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다음 장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것은 회계장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던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의 일부였다. 음성 파일이 있다는 암시와도 같았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삭제되어 있었지만 자신의 목소리는 명백했다. 한서연 팀장 모르게 처리해. 모든 책임은 그녀가 지게 될 거야. 이럴 리가 없어. 태준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급하게 마지막 장을 확인했다. 그것은 피닉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내부 보고서 표지였다. TK그룹의 고위 임원들, 심지어 그의 아버지인 강 회장까지 연루된 거대한 규모의 분식회계 및 주가 조작 계획의 암호명이었다. 한서연이 이 프로젝트의 존재를 어떻게 아는 거지? 그녀는 프로젝트의 극히 일부에만 관여했을 뿐 전체 그림은 전혀 모르고 있었을 터였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한서연은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TK그룹 전체를 뿌리째 흔들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태주는 미친 듯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3년 전 이 모든 증거들을 처리하고
내부 고발자를 정리했던 해결사의 번호를 눌렀다. 그러나 수화기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흘러나왔다. 없는 번호 이오니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벽이 사방에서 그를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에 숨이 막혔다. 그는 비틀거리며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화려한 풍경이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 도시의 왕이 되고 싶었다. 그 꿈을 위해 아내를 제물로 바치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 제물이 자신의 목을 조르기 위해 심판의 칼을 들고 돌아온 것이다. 같은 시각 서울의 또 다른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강태준의 집무실이 과시적인 화려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곳은 불필요한 모든 것을 덜어낸 미니멀리즘의 정수였다. 넓은 공간을 채우는 것은 최고급 가구 몇 점과 창밖으로 보이는 압도적인 전망뿐이었다. 한서연은 방금 샤워를 마치고 부드러운 가운을 걸친 채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거울 속에는 지난 3년간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교도소의 잿빛 하늘 아래 서 있던 공허한 눈빛이 아닌 예리한 칼날처럼 날카롭게 빛나는 총명함과 차가운 분노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방 한쪽에는 그녀를 위해 준비된 옷들이 걸려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지적이고 활동적인 여성을 위한 세련된 비즈니스 캐주얼이었다. 그녀는 잠시 옷들을 둘러보다가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의 검은색 슬랙스와 흰색 실크 블라우스를 골랐다. 다시 갑옷을 입는 기사의 심정이었다. 마음에 드는 걸로 골랐습니까? 권지혁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 2개가 들려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잔 하나를 건네고 소파에 앉았다. 그들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 대신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동맹의 편안함이 흘렀다. 어떻게 저를 찾아내신 거죠?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질문이었다. 권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찾아냈다기보다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3년 전 TK그룹이 한서연이라는 유능한 인재를 내부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했을 때부터 그의 시선이 과거의 어느 한 지점을 향했다. 10년 전 제 아버지는 유망한 바이오 벤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TK그룹은 처음에는 투자자인 척 접근해 기술만 빼내고 온갖 더러운 수법으로 회사를 압박해 헐값에 집어삼켰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고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서연에게도 전해졌다. 그때부터 제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벽한 논리로 TK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는 것. 그러기 위해 그들의 모든 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때 한서연 씨의 사건을 보게 된 겁니다. TK의 생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 사건은 너무나 조잡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룹의 핵심 브레인이었던 당신이 그렇게 허술한 실수를 저지를 리가 없었죠. 그는 서연을 변호했던 변호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심지어 그녀의 주변인들까지 남몰래 접촉하며 정보를 모았다. 그리고 마침내 강태준이 돈으로 입을 막았던 내부 고발자를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는 양심의 가책과 신변의 위협 속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고 권지혁의 설득 끝에 모든 원본 증거를 넘겨주었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 역시 감옥 안에서 수많은 밤을 새우며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맞추고 있었다. 남편의 미묘한 태도 변화,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에게만 주어졌던 프로젝트의 기밀 자료들. 모든 것이 강태준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녀가 절망의 끝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할 때쯤 권지혁이 보낸 변호사가 그녀를 찾아왔다. 강태준에게 보낸 서류는 그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서연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그는 지금쯤 패닉에 빠져 있겠지만 동시에 저를 얕보고 있을 겁니다. 돈으로 회유하거나 다시 한번 협박하려 들겠죠. 그의 모든 움직임은 우리 손바닥 안에 있을 겁니다. 권지혁이 동의했다. 이제 당신이 지휘할 차례입니다. 한서연 씨, TK그룹의 내부 자금 흐름과 약점은 당신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발 아래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졌. 3년 전 그녀는 저 불빛 중 하나가 꺼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죄수번호 2460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서연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복수심을 넘어선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으려는 강철 같은 의지의 불꽃이었다. 한서연이 출소한 지 사흘째 되는 월요일 아침.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심장부인 여의도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분주한 한 주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형성되고 있었다. 오전 8시 59분, 증권시장 개장을 불과 1분 앞두고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전문 기자 및 애널리스트 10여 명의 암호화된 이메일 계정으로 의문의 메일 한 통이 동시에 도착했다. 발신자는 추적이 불가능한 유령 계정이었다. 메일에는 긴 설명 없이 단 2개의 파일만이 첨부되어 있었다. 하나는 3년 전 TK건설의 해외 플랜트 사업 관련 공식 회계 장부였고, 다른 하나는 동일한 기간에 실제 자금 흐름이 기록된 내부 원장이었다. 두 문서는 마치 진실과 거짓을 나란히 전시한 거울처럼 보였다. 조작된 장부에서는 수백억 원의 자금이 정상적인 사업비로 지출된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 원장에서는 그 돈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누군가의 비자금 계좌로 흘러들어간 추악한 경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고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오전 9시 정각 시장이 열렸다. 그리고 정확히 9시 5분 한 유력 경제 전문 매체의 온라인판에 첫 번째 기사가 터져 나왔다. 단독 TK건설 수백억대 회계 부정, 의혹 내부 자료 입수. 그 기사는 작은 도화선에 불과했다. 삽시간의 불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번졌고 다른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관련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TK그룹의 주가 차트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잔인하게 반영되었다. 개장과 동시에 TK건설의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했다. 매도 주문이 폭주했지만 매수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 지주회사인 TK홀딩스를 비롯한 다른 계열사들의 주가까지 동반 폭락시켰다. 단 몇십 분 만에 TK그룹의 시가총액 수조 원이 공기 중으로 증발해 버렸다. 같은 시각 TK그룹 본사 회장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그룹의 총수이자 살아있는 호랑이로 불리는 강 회장이 집어던진 크리스털 재떨이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임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굳어 있었고 모든 분노의 화살은 그의 아들 강태준에게 향했다. 이게 대체 무슨 꼴이냐? 강 회장의 고함이 회의실을 울렸다. 그는 신문 기사가 띄워진 대형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내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랬지 회사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라고 했더냐. 3년 전에 그 계집을 조용히 묻어버리지 못하고 왜 시한폭탄으로 만들어. 강 회장에게 한서연의 유무죄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룹의 명성과 주가였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 며느리를 감옥에 보내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그였다. 하지만 그 결과가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아버지, 이건 그 여자의 발악일 뿐입니다. 돈을 노리고 벌이는 협박극이라고요. 강태준이 창백한 얼굴로 애써 변명했다. 그는 다른 임원들 앞에서 체면을 구겼다는 사실에 치욕감을 느꼈다. 협박? 주가가 이 모양인데 이게 단순한 협박으로 보여? 네가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 네가 책임지고 수습해. 당장 그 기사를 내리고 저 계집의 입을 막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 아버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분명 방법이 있습니다. 태주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여전히 한서연을 얕보고 있었다. 그녀 혼자서는 이런 일을 벌일 수 없다고 분명 권지혁이라는 남자가 뒤에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그는 TK그룹의 힘이라면 언론과 금융당국을 통제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착각이었다. 회의실을 나온 태주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다. 그의 해결사 리스트에 있는 첫 번째 인물, 국내 최대 일간지의 편집국장이었다. 국장님, 강태준입니다. 지금 저희 관련해서 나도는 기사들 전부 허위 사실인 거 아시죠? 당장 좀 막아주셔야겠습니다. 그는 의뢰 그랬듯 당연히 상대방이 굽히고 들어올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에서는 당혹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 이사님, 죄송하지만 이번 건은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하고 이미 여론이 들끓기 시작해서요. 저희가 섣불리 막았다가는 역풍을 맞을 겁니다. 뭐라고요? 태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몇몇 다른 언론사 사주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비슷했다. 예의 바르지만 단호한 거절.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의 입을 막고 TK그룹의 편에 서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 같았다. 언론 통제에 실패한 그는 다음 수단을 시도했다. 그룹의 주거래 은행장이었다. 그는 은행에 압력을 넣어 TK그룹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은행장의 반응은 더욱 차가웠다. 이사님, 저희도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팀에서 관련 보고서를 올리는 대로 입장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도 어떤 약속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태주는 수화기를 집어 던졌다. 세상이 하룻밤 사이에 변한 것 같았다. 그가 당연하게 휘두르던 권력에 칼날이 무뎌지다 못해 이가 빠져버린 느낌이었다. 분노와 불안감에 휩싸인 그는 마지막 수단에 의지하기로 했다. 그는 뒷세계에서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흥신소 소장을 호출했다. 한서연의 위치를 당장 알아내. 그리고 그 옆에 얼쩡거리는 권지혁이라는 놈의 뒷조사도 같이 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었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태준에게 마침내 돌아온 보고는 그를 더욱 절망에 빠뜨렸다. 이사님, 죄송합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물론 연고가 있는 곳은 전부 확인했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권지혁이라는 인물은 저희 수준에서는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의 거물입니다. 건드리면 저희가 먼저 사라질 겁니다. 태주는 허탈하게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문이 닫혔다. 한서연은 완벽한 보호막 뒤에 숨어서 그의 제국을 향해 포격을 가하고 있었다. 그 시각 권지혁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지휘 통제실로 변해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을 가득 메우고 실시간 주가 변동,
뉴스 속보, 소셜미디어 반응, 그리고 TK그룹 내부 통신망의 데이터 흐름까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다. 한서연은 그 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고 냉철한 표정으로 모니터의 데이터들을 분석하며 짧은 지시를 내렸다. 마치 수십 년간 전쟁을 지휘해온 노련한 장군처럼. 권지혁은 그런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그녀의 판단을 신뢰했다. 예상대로 TK는 공식 부인 성명을 준비하고 있군요. 증거 자료는 조작된 것이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지역의 비서가 보고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요. 다음 카드를 쓸 시간이에요. 강태준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 원본에 10초만 편집해서 언론사에 보내세요. TK의 거짓말을 증명해 줄 겁니다. 그녀는 지역을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는 무차별 폭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밀한 외과 수술을 하는 거죠. 그들의 부패한 자금줄을 하나씩 끊고 그들을 도왔던 협력자들을 고립시킬 겁니다. 시장이 그들에게 최종적인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만들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차가운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때 모니터 한쪽에 긴급 속보 알림이 떴다. 속보 금융감독원, TK건설 회계 부정 의혹 관련 공식 조사 착수 발표. 마침내 국가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TK그룹이라는 견고한 성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협곡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서연은 그 화면을 조용히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 깊은 눈동자 속에서는 자신이 일으킨 거대한 폭풍을 정확하게 통제하고 있는 자의 냉철한 이성이 빛나고 있었다. TK그룹이 공식 부인 성명을 발표한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폭탄이 터졌다. 이번에는 음성 파일이었다. 10초 남짓의 짧은 파일이었지만 그 파급력은 첫 번째 폭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었다. 한서연 팀장 모르게 처리해. 모든 책임은 그녀가 지게 될 거야. 잡음 하나 없이 선명하게 녹음된 강태준의 목소리는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이 녹취 파일은 TK그룹의 공식 입장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만천하에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대중의 반응은 싸늘함을 넘어 분노로 바뀌었다. 부도덕한 기업, 쓰레기 재벌 2세라는 꼬리표가 TK그룹과 강태준의 이름 앞에 달라붙었다. 신뢰를 잃은 기업의 종말은 시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련 없이 자금을 빼기 시작했고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마저 등을 돌렸다. TK그룹의 주가는 연일 신저가를 경신하며 끝모를 추락을 계속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다. 그는 모든 것이 배신이라고 소리쳤다.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언론, 무릎을 꿇던 정치인, 심지어 자신의 최측근들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의 편집증적인 분노는 회사 내부의 끔찍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는 사소한 실수라도 저지른 직원을 가차없이 해고했고 그 빈자리에는 능력은 없지만 아첨에 능한 자들을 앉혔다. TK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는 유능한 선원들을 잃고 선장의 독단과 광기 속에서 암초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한편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는 한서연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데이터 폭로만으로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성벽을 내부에서부터 허물기 위해서는 그 구조를 잘 아는 사람들이 필요했다. 권지혁의 정보망을 통해 그녀는 옛 동료 2명과 접촉했다. 첫 번째 인물은 회계팀의 박진수 과장이었다. 그는 천재적인 숫자 감각을 가졌지만 성품이 유약하고 소심했다. 3년 전 그는 강태준의 협박에 못 이겨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한서연의 연이은 공격으로 TK그룹이라는 거함은 좌초 직전의 난파선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세무조사는 그룹의 돈줄을 틀어쥐었고 야심차게 준비했던 신제품 프로젝트는 시장에 나오기도 전에 경쟁사의 먹잇감이 되어 막대한 손실만 남겼다. 강태주는 업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TK그룹의 심장부인 회장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강 회장은 핏발이 선 눈으로 아들을 노려보았다. 그의 손에 들린 보고서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구겨졌다. 네가 한 짓을 봐라. 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을 내 놈이 말아먹고 있어. 아버지, 이건 함정입니다. 제가 수습할 수 닥쳐라. 강 회장의 불호령이 태준의 말을 끊었다.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넌 이 회사의 암덩어리야.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 손으로 널 직접 도려낼 것이다. 그룹을 위해서라면 그깟 아들 하나 버리는 것쯤은 일도 아니야. 아버지의 싸늘한 선고는 강태준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파괴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절망과 공포가 그의 영혼을 잠식했다. 그는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그때 그의 곁을 지키던 마지막 인물, 그의 정부인 오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태준 씨,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오수진. 그녀는 한때 한서연의 직속 후배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러나 서연의 능력에 대한 질투와 강태준이 속삭인 달콤한 미래에 대한 야망이 그녀를 배신자로 만들었다. 그녀는 태준을 도와 서연의 컴퓨터에 조작된 증거를 심었고 그 대가로 서연의 자리를 약속받았다. 하지만 그 약속은 재가 되어버렸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강태준은 더 이상 그녀에게 다정하지 않았다. 그는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을 부렸고 모든 실패의 책임을 그녀에게 떠넘기듯 비난했다. 오수진은 불안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서재에서 태준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엿듣고 말았다. 그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지. 오수진 그 계집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는 플랜 B를 준비해둬. 어차피 시작도 그 계집이 한 짓으로 꾸미면 돼. 걔는 버리는 카드야. 오수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과 성공을 위한 파트너가 아니라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했다는 잔인한 현실을 깨달았다. 태준이 주는 값비싼 선물과 호화로운 아파트는 모두 그녀의 목에 채워진 족쇄였다. 강태준이 무너지면 그녀는 가장 먼저 제물로 바쳐질 터였다. 극심한 공포는 그녀에게서 마지막 남은 도덕심마저 앗아갔다. 이제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생존뿐이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그녀는 위험한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한서연 팀이 내부 고발자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익명의 암호화된 제보 라인을 찾아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메시지를 보냈다. 저는 한서연 씨를 모함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조작된 증거의 원본 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메시지는 한서연의 지휘 본부에 즉시 전달되었다. 팀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특히 김민정은 오수진의 뻔뻔함에 치를 떨며 함정일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저 여자는 믿을 수 없어요. 이제 와서 우리 편에 붙으려는 건 분명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서연은 냉정했다. 궁지에 몰린 쥐는 닥치는 대로 물어뜯는 법이죠. 그녀는 정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생존을 원하는 거지.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예측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이용할 수 있어요. 서연은 권지혁의 팀을 통해 누구도 추적할 수 없는 안전한 만남을 주선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오수진은 신경쇠약 직전의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안절부절 못했다. 잠시 후 한서연이 방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개인적인 원망이나 분노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직 차갑고
사무적인 표정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 모습이 오수진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다. 가지고 있다는 게 뭐죠? 서연이 본론부터 물었다. 오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지시로 서연의 컴퓨터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떤 파일을 심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약속받았는지, 그리고 그녀는 결정적인 한 방을 공개했다. 바로 동영상 파일이었다. 언젠가 강태준에게 배신당할 것을 두려워한 그녀가 몰래 녹화해둔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강태준은 한서연을 완벽하게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의기양양하게 설명하며 그 대가로 오수진에게 TK그룹의 미래를 함께하자고 약속하고 있었다. 공모의 전 과정이 담긴 빼도 박도 못할 물증이었다. 이걸 드릴게요. 대신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저까지 감옥에 가게 되진 않게 해달란 말이에요. 오수진은 거의 울부짖으며 애원했다. 서연은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용서나 우정을 약속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검찰에 모든 것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권지혁 씨의 법무팀이 당신이 부당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법적인 조력을 제공할 겁니다. 그것은 차가운 거래였다. 오수진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오수진의 영상 증거를 손에 넣은 권지혁의 법무팀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를 하나로 묶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제출했다. TK그룹의 압력도 정치권의 외압도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만큼 증거의 산은 압도적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다.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TK그룹 본사 빌딩으로 들이닥쳤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은 비명과 함께 얼어붙었다. 푸른색 압수수색 상자를 든 수사관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임원들이 있는 최고층으로 향했다. 그들은 강 회장의 집무실과 강태준의 사무실을 동시에 급습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던 그의 공간에 낯선 이들이 들이닥쳐 모든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과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순수한 충격과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자신이 쌓아 올렸던 견고한 성벽이 눈앞에서 너무나도 화려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TK그룹은 완벽한 진공 상태에 빠졌다. 충격으로 쓰러진 강 회장은 병원에 입원해 외부와 차단되었고 사실상 그룹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강태준은 사방이 막힌 독 안에 든 쥐 신세였다. 왕국을 잃은 왕은 무력했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수를 썼다. 그는 대포폰을 이용해 권지혁의 비서에게 연락을 취했다. 한서연을 만나게 해달라는 간청이었다. 더 이상 협박도 위협도 없었다. 오직 애원만이 남아 있었다.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게 해주시오.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한서연의 팀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특히 김민정과 박진수는 그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며 서연의 신변 안전을 우려했다. 그자는 궁지에 몰렸어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절대 만나서는 안 돼요. 하지만 한서연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다. 아니요, 만나야 해요. 이건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는 저를 직접 마주해야만 해요. 그리고 저 역시 제 손으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끝내야 하고요. 그녀는 만남의 장소를 직접 정했다. TK타워 40층 강태준의 집무실. 3년 전 그가 자신의 운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계획을 완성했던 바로
그 권력의 심장부였다. 그의 가장 높은 성체를 그의 마지막 심판대로 만들겠다는 상징적인 선택이었다. 권지혁의 경호팀이 해당 층 전체를 완벽하게 통제한 후에야 만남이 이루어졌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강태준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교도소 앞에서 봤던 오만한 재벌 2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값비싼 양복은 구겨져 있었으며 퀭한 눈에는 공포와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한서연은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그녀는 한때 그의 것이었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입은 단정한 검은색 정장은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자신감을 뿜어내며 이 방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방으로 들어선 태주는 잠시 문 앞에서 망설였다. 서연의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차마 발을 뗄 수가 없었다. 왔군요. 서연이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그 목소리에 태주는 움찔했다. 그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그의 첫 번째 전략은 감성적인 동정심에 호소하는 것이었다. 서연아, 우리 좋았던 때도 있었잖아. 기억나? 연애할 때, 결혼하고 나서 내 이름을 그렇게 다정하게 부르지 마. 서연이 차갑게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은 3년 전에 그럴 자격을 잃었어. 용건이 뭐지? 강태준 씨? 흔들림 없는 그녀의 태도에 그의 첫 번째 전략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당황하며 다음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거래였다. 내가 가진 걸 다 줄게. 내 개인 재산 전부를. 스위스 은행에 있는 비자금까지 전부 다. 그거면 평생. 아니, 3대를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제발. 제발 이쯤에서 멈춰줘. 이 모든 걸 없던 일로 해줘. 그의 비굴한 애원에 서연은 실소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나온 차가운 웃음소리가 텅 빈 집무실을 울렸다. 돈, 당신은 아직도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생각해? 당신은 내 인생에서 3년을 앗아갔어. 내 이름을 더럽혔고 내 믿음을 배신했. 그 시간과 명예, 신뢰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야? 당신은 정말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도 날카롭게 태준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절박하게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압박, 치열한 경영 경쟁, 자신의 나약함,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당신은 이런 세상을 몰라. 살아남기 위해서는 때로는 악마가 되어야만 한다고. 바로 그때였다. 한서연이 그의 마지막 발악마저 무너뜨린 것은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며 지독할 정도로 침착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그의 모든 죄악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오수진을 처음 만난 날짜를 기억해? 3년 전 5월 12일 와인바에서였지. 그리고 그녀에게 내 자리를 약속하며 넌 나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속삭였고 태준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녀가 어떻게 그것까지 당신이 회계장부를 조작하며 박진수 과장에게 이건 회사를 위한 일이라고 협박했던 것도 알아. 김민정 팀장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아버지께 칭찬받던 그날 당신 표정이 얼마나 의기양양했는지도 기억나.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죄를 덮기 위해 시작했던 피닉스 프로젝트까지. 서연은 그가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마지막 비밀까지 꺼내놓았다. 그것은 태준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당신에겐 선택권이 있었어, 태준 씨. 서연의 목소리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당신은 언제나 선택을 했지. 의리 대신 탐욕을, 사랑 대신 권력을, 그리고 나를 희생시켜 당신 자신을 구하는 길을 선택했어. 그건 나약함이 아니야. 그게 바로 당신의 본질이야.
모든 것이 발가벗겨졌다. 그의 변명, 그의 오만함, 그의 자기기만.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한서연에게 패배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완벽하게 해부당하고 분석당해 자신의 가장 비참하고 비겁한 민낯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흐흑, 흡, 결국 강태주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의자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그의 사과는 서연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게 된 자기 자신을 향한 연민의 눈물이었다. 바로 그 순간 집무실 문이 활짝 열렸다. 사건을 지휘하는 담당 검사가 수사관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뒤에는 권지혁이 조용히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것은 한서연과 권지혁이 계획한 완벽한 각본이었다. 검사가 흐느끼는 강태준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준 씨,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키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던 태준의 눈이 마지막으로 한서연의 눈과 마주쳤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증오나 승리감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오직 광활하고 차가운 공허함 뿐이었다. 그녀는 이제 그에게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그 마지막 깨달음이야말로 그가 받은 가장 궁극적인 형벌이었다. 태준이 끌려나간 후 방 안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서연은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발 아래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지난 3년간 그를 위해 흘리지 않았던 처음이자 마지막 눈물이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과거의 질긴 굴레를 끊어낸 해방의 눈물이었다. 강태준의 시대는 그의 절규와 함께 막을 내렸다. 그가 체포된 후 TK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연일 TK그룹의 비리 의혹을 대서사시처럼 보도했다. 강태준은 재판 끝에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차가운 감옥에 갇혔다. 아들의 범죄에 깊이 연루된 강 회장 역시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은 면했지만 모든 경영권을 박탈당하고 불명예 속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 수사에 협조한 오수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배신자라는 낙인은 그녀의 삶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주홍글씨로 남았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이었던 TK그룹은 결국 해체 수순을 밟았다. 건실했던 몇몇 계열사는 경쟁사에 매각되었고 부패의 온상이었던 핵심 계열사들은 파산 처리되었다. 한 시대가 그렇게 끝났다. 그리고 한서연은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다. 법원은 과거의 오심을 인정하고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녀의 억울한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고 언론은 그녀를 거대 재벌의 부패에 맞서 정의를 구현한 영웅으로 칭송했다. 세상은 그녀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며 그녀의 다음 행보에 주목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TK그룹의 잔해 위에 세워질 새로운 회사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몇 달 후 서울의 신흥 비즈니스 중심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밝고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는 사무실이 있었다. 뉴던 캐피털이라는 이름의 신생 투자 회사였다. 사무실의 대표실 한서연은 회사의 CEO로서 한 젊은 사업가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는 거대 기업의 약탈적인 기술 탈취로 파산 직전에 몰렸던 작은 스타트업의 대표였다. 서연은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며 날카로운 통찰력이 담긴 조언을 건넸다. 복수를 지휘하던 시절의 차가운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전문가의 냉철함과 따뜻한 공감 능력을 동시에 갖춘 리더의 모습이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동료들이 함께했다. 소심했던 회계사 박진수는 이제 회사의 재물을 총괄하는 자신감 넘치는 CFO가 되어 있었다. 날카로운 야심가였던 김민정은 자신의 재능을 윤리적인 기업들을 세상에 알리는 마케팅 총괄이사로서 마음껏 펼치고 있었다. 그들은 복수를 넘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목적을 찾은 것이다.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로 뉴던 캐피털의 의장이자 최대 투자자인 권지혁이 들어왔다. 둘 사이에는 이제 단순한 동맹을 넘어선 깊은 신뢰와 존중의 파트너십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방금 만난 스타트업 가능성이 보이더군요. 권지혁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했다. 네, 기술력도 뛰어나고 대표의 의지도 확고해요. 우리가 도와준다면 분명 크게 성장할 겁니다. 서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뉴던 캐피털의 설립 목적은 명확했다. 과거 권지혁의 아버지가 그랬고 한서연이 그랬던 것처럼 거대 자본의 횡포에 고통받는 유망한 중소기업들을 발굴하고 투자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 더 건강하고 윤리적인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전쟁이었다. 얼마 전에 구 TK그룹 채권단 쪽에서 연락이 왔었다고 들었습니다. 권지혁이 창밖을 보며 무심한 듯 물었다. 그룹의 남은 자산을 모아 만들 새로운 회사의 CEO 자리를 제안했다면서요. 왜 거절했습니까? 모두가 당신의 자리라고 생각했을 텐데.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찻잔을 들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복수는 새 장과 같아요. 복수에 성공하고 나면 새 장 안은 텅 비게 되죠.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 텅 빈 새 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서. 하지만 무언가를 새로 만드는 것,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돕는 것, 그게 진짜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완벽하게 과거를 넘어선 것이다. 저녁 노을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무렵 서영과 지혁은 사무실 발코니에 나란히 서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태준의 사무실에서 그리고 권지혁의 펜트하우스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완전히 달랐다. 멀리 보이는 대형 전광판 뉴스에서 강태준의 마지막 상고심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이 짧게 흘러나왔다. 서연은 그저 무심하게 한번 쳐다볼 뿐이었다. 이제 그녀의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먼 과거의 소음일 뿐이었다. 후회는 없습니까? 권지혁이 조용히 물었다. 서연은 지는 해를 바라보며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옅은 미소를 지었다. 잃어버린 3년이라는 시간은 후회돼요. 하지만 그 시간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도 생존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폐허 위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낸 창조자이자 수호자였다. 그녀는 단순히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온전한 자신의 방식대로 되찾은 진정한 승리자였다. 떠오르는 새벽의 빛처럼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차가운 쇳소리와 함께 교도소의 육중한 철문이 아주 천천히 마치 마지막까지 죄수를 놓아주기 싫다는 듯이 열렸다. 3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낸 한서연이 잿빛 하늘 아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수감자에게 지급되는 낡고 색이 바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초라한 행색 속에서도 그녀의 자세는 꼿꼿했다. 깡마른 몸,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이는 피부는 지난 세월의 고통을 짐작하게 했으나 모든 감정이 사라진 듯한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 눈은 절망에 빠진 패배자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억한 관찰자의 눈빛이었다.
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값비싼 검은색 세단이 정지해 있었다. TK그룹의 후계자이자 그녀의 남편인 강태준이 차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재단된 그의 양복은 한치의 구김도 없었고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카락과 반짝이는 구두는 이곳의 황량한 풍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서연을 발견하자마자 노골적으로 혐오감이 어린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마치 길에서 더러운 것을 본 사람 같았다. 서연은 그를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땅에 발이 닿는 감각은 낯설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와 태준 사이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주변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몇몇 기자들이 멀리서 이 장면을 포착하려 했지만 태준이 미리 배치해둔 경호원들에게 막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꼬리말이 아니군. 태준이 내뱉은 첫마디였다. 안부도 위로도 아닌 날카로운 경멸이 담긴 말. 그는 품 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서연의 눈앞에 흔들었다. 3년 동안 기다려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그룹 이미지를 생각해서 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준 내 인내심의 말이야.